이야기를 좀 더 아까 그 이야기 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한 5분만 그 국민 소환제 이 부분이요. 국민 소환제 이 부분 조금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국민 소환제가 되게 대개 보면 예상되는 게 그 주민의 30% 정도의 그러니까 10% 정도의 찬성을 얻어서 투표율이 30% 이상 넘고 그러면서 여기에 과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표율이 60% 정도가 총선의 맥시멈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30% 정도의 사람들이 찬성을 할 정도가 되면 사실상 그 지역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과반 정도가 찬성을 해야 그 사람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나쁜 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가장 주목받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김태년을 날리고 싶어 예를 들어서 저쪽 세력이 그러면 자본 삼성 등이 개입해가지고 그걸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최소한 과반 아니더라도 다수의 득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되는 사람을 어떤 기업이나 어떤 거대 세력이 음모를 갖고 주민 소환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 때문에 주민 소환제를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를 못하는 건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했을 때, 그러니까 구현했을 때 지역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들은 보호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구 안에서의 나의 그 탄탄한 입지 때문에. 하지만 비례로 들어간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로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국민 소환할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구가 아니고 어떤 단위로 모을지. 근데 아까 그 제가 언급한 이분들이 그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일 때 그리고 이게 또 거대 자본과 결합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거는 보수 기독교와 자본이 결합하면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날릴 수 있거든요. 가장 진보적인 사람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 소환제를 그 대통령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이고 정치권에 추구하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국민들의 여기에 대한 좀 인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딴 얘기로 하면 공수처 출범 20년 동안 외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근데 왜 20년가 안 됐을까요? 국민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확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검찰을 저래서 견제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그 국민 소환제도 저는 일종의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것.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게 잘못되면 아까처럼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 송성이 잘못했어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소환제로 부결돼요. 그러면은 국민 소환제가 부결된 이 사람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냐. 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이를테면은 민주당이 개혁을 못했던 요체의 이야기를 핵심을 이야기하셨던 거라고 봐요. 부작용을 생각해서 부작용은 10인데 거기서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90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만 설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법이라고 하는 게 문제는 우리 쪽도 국민 소환을 당할 각오라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법 자체가. 근데 실제로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소환제가 법으로 만들어져도 국민 소환 당하는 국회의원은 내가 봤을 때 10년, 20년 동안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권단동? 그러니까 나경원도 있었을 거고 예를 들자면 곽상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곽상도가 지금 하는 행위가 너무 비열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주민 소환하려면 그것은 수도권에 있는 또는 호남에 있는 충청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일 뿐이에요. 그 지역에 가면 곽상도를 뽑았던 사람들의 여론이 그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여론을 믿기 때문에 막 씹으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생각보다 단 한 건도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제도에 가깝습니다만 그 사람을
면죄부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경원이 현직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을 현장에서 동작구 을에 있었던 주민들이 끌어내리려고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압박이 되기 때문에 국민소환제는 실제로 끌어내리는 효과보다는 야, 너 국회 의정활동 그렇게 지저분하게 할래 하는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고 일단 보는 차원에서는 국민소환제는 저는 무조건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계만 조금 잘하면 그런 부작용은 저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법관을 예를 들어서 탄핵하는 거는 법관은 국민들이 선출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미 평가받는 것이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국민 소환제를 했더니 이게 자본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개입되면 국회의원 끌어내리기 쉽습니다. 서명 받기도 쉬운 것이고. 근데 네네.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국민 소환제를 못하면 결국 공약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민들이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기본 취지는 저는 이제 기본 취지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모든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좀 사고 방식이 뭐냐면 어떤 제도는 무조건 좋아. 아니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작용도 충분히 우리가 부작용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작용 없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파편적 지식 이걸로 어떤 세력이 이용해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국민을 못 믿는 행위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지켜야 될 국회의원인데 저쪽 세력에 의해서 뭐 서명하는 숫자를 모을 수 있고 자본이 동원되고 이게 무섭다면 정치 개혁을 못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이걸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 특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1 공약이 국민 소환제일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작용 생각하지 않고 공약을 내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아까 말한 일하는 국회법이나 국민 소환제 등을 뭐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을 때는요. 대의 명분 그리고 국민을 믿고 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야 이거 했더니 민주당이 좋은 국회의원들이 날아갈 수도 있어. 제가 단언컨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설계하지 못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발의 요건이 가능한 정도 숫자 채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투표율 채우기도 힘들고 이 과정으로 설계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는 상황에 이게 상징적인 제도마저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민주당 내가 보기 욕 많이 먹어요. 제가 중간에서 좀 첨전을 하자면은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국민 소환제는 저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분명히 지난번 총선 때처럼 꼼수가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일단은 이 법을 밀어붙이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법안을 준비할 때는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 최대한 허점이 적게 만들라라고 독려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을 설득할 때는 소환제 만들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하고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건 채우기 힘들고요 일단은. 그렇죠. 홍준표 못 날리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막 진주 의료원 폐지하고 막 무상급식 막 밥그릇 뺏고 해도 못 날리잖아요. 거기에 투표율 채우기도 힘들고 오세훈 봤죠. 그것도 약간 비슷한 구조에 놓여 있는데 투표율을 30% 안 만들어주니까 결국은 통과를 못 시키는 뭐 이런 상태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국민 소환제는 상식 제도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 부작용만 갖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기억 못 한다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지 않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도 만드는 건 신중해야죠. 당연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단점을 소개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공약한 제도나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추구하는 제도에 대해서 단점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주민소환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내가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어 라는 두려움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수처 출범과 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분명히 국회의원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경찰 고위,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로 만약에 미비하다 그러면은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임기 중에 그러면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때 가서는.
근데 이제 그 반대 측면도 고려해서 설계할 때 정밀 설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방송 흐름을 한번 가보세요. 민주당이 국민의 여론에 힘을 딛고 가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일 잘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놀지 않고 일할 거야. 첫 번째. 그리고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박근혜 탄핵을 보면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의구심이에요.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국회의원 하나 소환할 제도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어떤 디테일 때문에 뭐 역공을 당할 수 있다. 그 디테일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주저한다는 것 자체는 개혁의 의미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의 함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뒤에서 자본이 개입돼 가지고 이 사람 탄핵시킬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두려우면 개혁을 못한다는 이 원칙에 공감해야 된다는 거고요.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우리 좋은 국회의원이 날아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잘하는 사람이 뽑힌 사람이야. 그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자본 등이 동원돼 가지고 탄핵시키는 건 요건 채우기도 힘들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주민소환제뿐만 아니라 저도 국민소환제 관련해 가지고 외국의 법들을 쭉 봤거든요. 실제로 영국 같은 데서도 저번에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국민소환이 되는 국회의원도 드물지만 굉장히 시원하게는 합디다. 뭔가 비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시원하게는 하던데 그게 요건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민주당이 사실 그 부분 내려놔야죠. 자기 자신의 리스크도 같이 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절대 당하면 안 되라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